117페이지 보십니다.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7번, 큰 7번 밑에 가로 2번이 있고요. 가로 2번에 보면 기본 확인사항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117. 자, 거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8가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 갖고 적어준다 이런 뜻이고, 이건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구는 못하고 직접 조사해서 기재한다,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란은 동그라미 기억번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대상 물건 표시란은 주로 대장 보고 적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별표하십니다. 출제가 유력하고요. 건축물의 방향을 적어주는 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의 방향을 적어줄 때는 주택일 때는 거실이나 안방 같은 주실의 방향을 적어주고요. 주실.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여기서 그 밖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상가, 공장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런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해 가지고 방향이 남향이다, 북향이다 이렇게 적어준다고요. 다시 한번요. 주택일 때는 주실 기준이고 그 밖의 건축물일 때는 뭐야? 주된 출입구. 이게 서식에 들어온 게 한 3년쯤 됐는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고요.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란은 나왔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자, 별표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서 적어줍니까?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 금액이죠. 요거 별표고요. 몇 번 나왔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제목은 길지만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는 공법상 규제사항이다 했었어요. 자, 이걸 적어줄 때 동그라미 기억번 제일 중요한 거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은 뭐에 따라 기재해요? 시군조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보통 그 밖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등등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런 거 마찬가지 보통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요. 그런데 동그라미 디귿번 계획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계획자 들어가는 것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리을번요. 그 다음 미음번 보면 별표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임대차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법상 규제사항은 결국 임대차에 대해서 중개했을 때는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된다 이 뜻이지. 제일 끝줄 별표하셨어요? 네. 네. 이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란에 적는 거 아까 5가지 술술술 했었는데 도, 대, 차, 교, 반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1번 서식에 따라서 5가지 알아두시고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2개 적어주죠.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하고요. 자, 동그라미 6번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적어주는 거죠. 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7번 예정금액 등 칸에 3가지를 적어주게 되는데 일단 거기 보시면 7번은 좀 보셔야 돼요. 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을 적어줍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까? 완성되기 전입니까? 시험에서는 완성된 때라고 출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의미 없는데 그렇게 출제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중개사법을 오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격 나빠집니다요.
자, 그렇게 빨리 합격하셔야 돼. 완성되기 전.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개별 공시가, 건물의 공시가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나 공시가격을 적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안 적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줘도 물론 되지만 두 차례 정도 출제됐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생략할 수 있답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마지막요. 취득 관련 조세죠. 이때도 역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면 안 되죠. 완성되기 전 이렇게. 자,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임대차의 경우 취득세 몇 프로? 없습니다. 적어줄 게 없죠. 제외한다고 돼 있죠? 적어줄 게 없으니 어떤 경우 보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아주 요새 양도소득세가 신고 이주택이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나오는 게 한 4천만 원 나오고 그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또 그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가산세가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와서 6천이 나온 거야. 그게 뭔 일이 뭐가 잘못되는가? 집을 팔거나 뭐 이렇게 부동산 매도하거나 그랬을 때 세금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100%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하고 꼭 상담하세요, 제발. 근데 세무사한테 상담도 안 하고 나는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도 그리고 숙지 나가면 나중에 몇 년이 있다가 세금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세무사에서 그냥 안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상담하세요, 제발. 세법은 조세는 뭐예요? 세금은 세무사하고 꼭 상담하셔야 돼요, 진짜. 그것 때문에 몇 천만 원씩 나간다고. 그런 경우를 자주 봐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121페이지. 121페이지 보시면 거기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있어요. 그 세부 확인사항에 적어준 게 4개밖에 안 돼요. 그 4개 적어주는 거 지금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9번 보세요. 실제 관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라고 제목이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옆에 칸이 1개지만 내용이 2개예요. 하나는 실제 권리관계인데 이게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권리관계예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권리관계 뭐가 있을까요? 옆에다 적어보세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권리관계 첫 시간에도 했어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아까 했던 거. 유치권, 분묘기지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흔한 것은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돼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권리관계 그런 걸 적어준다고 거기다가.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유치권 주장하는 채권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적어줘야 되겠죠.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기간, 그렇죠. 보증금, 월세 이런 거 적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건 뭐냐? 비싼 물건들을 적어준다고. 마당에나 집안에 있는 거. 마당에 있는 것 중에서 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싼 정원수. 싸울 거예요, 이게. 정원석.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조형미술품, 이런 거 조각품 있잖아요. 이런 거. 마당에 있는 걸로 치면 그렇고,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좀 비싸가지고 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비싼 조명시설. 고급 조명시설. 그런 거요? 그런 것이 여기 적혀질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서로 자기 거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매도인은 떼어가려고 그럴 거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두고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적어주라 이런 얘기고. 이게 9번입니다. 만약에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관계다 그러면 어디에 적어주죠?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관계 그러면 여기 적습니다. 여기요. 요 권리관계. 등기부 가지고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은 여기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어준다. 2개를 잘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10번입니다. 10번이 이게 너무 길어. 보면 수도, 전기,
가스,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건물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적어주는 칸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작년에 생긴 거예요. 옛날에 소방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난방, 그 다음에 승강기. 승강기, 왔다 갔다 하는 승강기, 내외부 시설입니다. 며칠 전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파트, 거기 승강기를 타려고 그랬는데, 딱 들어가니까 제가 누르기도 전에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빨간 걸로 딱 눌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딱 돼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겁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가 어떻게 되나 가만히 서 있어서 봤어요. 안 다쳐요. 그럼 제가 갑자기 갈등을 느꼈죠. 걸어 올라갈까, 탈까 하다가, 모르겠다. 탔어요. 좀 이따 탔어요. 그냥 바로 탄 거 아니에요. 한참 기다려 보다가 이상해서 혹시 또 뭔 일이 있을까 봐. 근데 탔더니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눌렀죠. 층을 딱 눌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래서 문 열려서 딱 나와서, 그래서 문이 닫히나 봤더니 닫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승강기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요. 배수. 물 빠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물. 여기 있는 걸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셔야 돼.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근데 그 중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째가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 도배 상태. 딱 두 개밖에 없죠?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도배인데 벽면 도배 상태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적어주는 거하고 별개라는 거죠. 내외부란 말이 있으니까 벽면 도배 상태가 여기에 막 적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벽이 가로에 놓여 있어요. 벽이. 그래서 벽면 도배 상태는 별개입니다. 문제에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다가, 자, 수도, 전기, 가스, 벽면 이렇게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내외부란 말이 있으니까 벽면 도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틀립니다. 별개 항목입니다. 벽면 도배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12번째, 환경 조건이죠. 환경 조건, 12번째, 환경 조건이죠.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 일조량, 소음, 하나 더요. 진동. 세 개입니다. 환경 조건란에 일조량, 소음, 진동. 진동 찾아보세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적어주는데 환경 조건란에다가 비선호시설 적습니까? 주변에 뭐 구치소가 있다 이런 게 잘못 생각하면 환경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환경 조건란에 적는 것은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이렇게 세 가지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부 확인사항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는 기본 확인사항과 다르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한 것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요.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뭐요? 적어준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 지금부터 글자를 따서 이쪽은 암기를 안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자,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등을 새로 산 모양이에요. 요새, 요 사이 실내 벽이 환해요.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도배를 새로 했고 등 달고 막 그런 거예요.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세부 확인사항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 요구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
문제에서 그러면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죠? 그럼 이걸 암기하면 좋은데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다고 해도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맞출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다음 중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 4개잖아요. 아닌 것은 그러면 4개 빼고 나머지가 나오면 아닌 거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물을 때 최근에 좀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내 벽이 환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암기했는데 자, 뭘 물어보냐면 자동 경보형 감지기 이렇게 경보형 감지기 이런 표현을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물어봐. 그럼 이렇게 딱 써놓으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뜻이에요.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뭘 아셔야 되냐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얘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출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큰 제목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물어본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서. 그죠? 입지 조건 그러면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문에 주차장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가? 입지 조건에. 그러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식에 어떤 기재 항목이 있는지를 많이 이렇게 막 보실 수밖에 없어. 서식이 4가지를 우리 교재에 실어놨는데 그냥 1번 서식만 보세요. 확인 살면서 1번 주거용 서식.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맞추고 남아요. 이것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나머지 3개는 그냥 찢어서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 볼 시간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 중개보수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13번째 항목이에요. 중개보수 얼마, 실비 얼마, 합계 얼마, 산출액 어떻게 되고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 중개보수 등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기본도 아닌 것이 세부도 아닌 것이 그래요. 별개 항목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에 오른쪽에 칸에 산출 내역이 있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고 4줄이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 4줄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줄 끝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랬죠?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2번 출제된 거예요. 그럼 부가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응?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부가세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10을 받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요 10만 원 받은 부분은 일단 자기 통장에 들어오긴 하겠으나 이거는 뭐예요? 나중에 국가에 내야 되죠. 세금으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개업 공인인증사 분 중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놨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내놨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간이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놨을 때는 중개보수 100만 원 받고요. 끝이에요. 못 받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테스트요. 이 간이 과세 사업자는 중개보수 100만 원 받고 끝났는데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와, 너무 자신 있는데?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내요. 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도 내는데 이 사람은 낼 때 여기 받은 거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받은 걸로 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낼 때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일정 비율을 내요. 국가에. 이 사람도 부가세 냅니다. 이 사람도 내고 이 사람은 받아서 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돼서 그 중에서 일부를 내는 거예요. 둘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자 여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이외에 부가세를 갖다가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고 포함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부가세가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문제를 낼 때 자,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포함된다 그러면 요건 맞지만 이럴 경우도 있잖아. 이럴 경우가. 자, 중개보수 위에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별도로 부과된다 그러면 틀리죠. 이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게 논리야, 논리. 개혁공인중개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뭘 공부했었냐면 토지거래가 제도에서 일주일 전 거라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토지거래가 제도에서 선매협의로 빼놓는 수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선매협의를 해보는데 협상을 해보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허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응?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 또는 뭐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또는 뭐요? 불허가 처분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무조건 허가 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불허가 통지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선택상. 이런 거 셀 수 없이 많아요.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 그것 갖고도. 중개사법령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한다 하면 틀리잖아요. 인장 등록도 그랬잖아. 개공의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처음에 사무실을 갖다가 오픈할 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또 뭣도 할 수 있어. 인장 등록 신고서를 통해서 별도로 쓸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죠.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나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요. 그걸로 쫙 깔려 있어요, 법이. 원리가 하나예요, 원리가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별도로 부과돼 그러면 X. 부가세가 포함된다 무조건 그것도 X.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오늘 또 점심 먹기는 힘들어요. 밑에 보시면 매도인과 매수인 확인설명서를 받게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이 납니까? 서명 또는 날이 납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 또는 날이네요. 도장만 찍어줘도 괜찮다는 얘기요. 근데 개공이나 소공은 어떻습니까? 확인설명서를 써주는 개공이나 소공은 서명 및 날이 내야 되죠. 다르죠? 그 서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자, 뭘 해야 할 거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확인설명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것은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2번이나 3번이나 4번 서식까지도 물어봐요. 이걸 정리하고요. 자,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개했을 때가 1번이요. 비주거용 건축물을 알선했을 때가 2번. 공장, 상가 이런 걸. 토지를 알선했을 때가 3번이요. 그 다음에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알선했을 때가 4번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주, 비, 토, 입부터 하셔야 돼. 주, 비, 토, 입 암기하시고 1번, 2번, 3번, 4번 서식. 그런데 이 기재한 항목이 우리 교재에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없어. 자, 빈 연습장에다 이거 꼭 써두셔야 돼. 자,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 그 해당 항목마다 다 적어놨어. 근데 이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 자, 이때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응?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환경 조건 그러면 뭐예요? 뭘 적어요?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 조건란에 적는 거 세 가지가 뭐예요? 일조량, 소음, 진동. 예? 시험 볼 때까지 무수히 반복하셔야 돼요. 일조량, 소음, 진동.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만 환경 조건을 적는 칸이 있어요. 나머지 없어요. 일체 없어요. 사실 상가 해보세요. 상가. 소음이나 진동. 상가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있을 법해요. 상식으로 안 통해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환경 조건을 적는 칸이 있다. 나머지는 싹 없어요. 주인공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 주인공이 비선호시설이에요. 비선호시설 그러면 1km 이내 혐오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조건하고는 달라요. 자, 이런 비선호시설은 여기 있고요. 없고요. 여기 있고 토지는 또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비선호시설은 혐오시설인데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여기도 있을 법해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분묘 공동묘지 혐오시설이잖아요. 있을 법하죠.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있을 법한데 X야 또.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 이걸 암기하실 때는 비선호시설 이렇게 되면 비를 연상해. 비 내리는 비. 그래서 비가 오다가 말다가 연상을 하셔야 돼. 비가 말다가 오다가 그러진 않아요. 말다가 오다 그렇게 않고 오다가 말다가 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이렇게 여기가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입지 조건란을 적는 칸이 있는가? 입지 조건은 도, 대, 차, 교, 판인데 세부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자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야. 마지막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는 땅에 대한 얘기예요. 공법상 규제 이제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져요. 공통점이에요. 두 개가.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세 가지. 다시 한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어떤 것들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뭐 난방. 그 다음에 승강기, 무서운 승강기. 그 다음에 또 뭐. 근데 그게 그 충격이랄까 그런 그 섬찟함이 좀 가요, 그게. 여기, 이 불이 이렇게 눌러져 있는 것까지도 지금 생생해요, 그게. 자, 어쨌든 그런 거이고. 벽은 뭐요? 벽면 도배. 그 다음에 이건 뭐요? 관리에 관한 사항 두 개인데,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하고.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건축물이 있을 때 기재하는 항목들이에요. 건축물이 있을 때니까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죠. 비주거용 뭐예요?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토지는 X. 입광공은 X. 그죠? 한 가지 조심할 건 이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위에 있는 뭐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X요. X? 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을 때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을 물어볼까요? 다 적어주는데 확인설명서 4번 서식을 물어볼까요? 하나도 안 적어주는데 다 안 적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시험에 여기 나온 거예요. 세 번째가 토지. 이번에 뭐 나올 거예요? 이제 상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거. 이걸 물어보지. 물어봐도 이게 재밌지. 물어보면 이게 재밌지. 이거 없고 그러니까. 이건 다 없고 이건 다 있는데 뭘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나 적어주실 게 모든 확인설명서에 다 기재가 되는 공통 기재사항이 있어요. 공통 뭐예요? 기재사항이 있다. 이렇게. 5개 암기하셔야 돼요. 확인설명서 4번 서식에도 적어주는 거. 자, 이거요. 예수의 취권 발표. 이렇게 암기를 해보십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칠판에서는 요 박스하고 여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자, 공통기재사항 그러면 예수님이 취권을 발표하는 걸 얘기합니다. 취권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 옛날에 막 취권. 자, 이거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술 좋아하셨대요? 저 대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도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딱 갔는데 대학교 그 신학과 교수님이 저희한테 수업하면서 그 얘기 해주는 거야. 그렇게 포도주를 좋아했대요. 목수일을 하시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힘드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 우리 시골에서 보면 막걸리 잡수시듯이. 그리고 한동안 충격받았었죠.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깨달았지만 왜 술 드셨는지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었죠. 자, 예수님의 뭐예요? 취권 발표. 예자가 뭐예요?
예전 금액 등. 예전 금액 등 그러면 하나, 둘, 셋 막 떠올라야 돼요. 예전 금액 등 그러면 예전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렇게. 수는 뭐예요? 13번째 항목인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중개보수, 복비에게 복비. 자, 취는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자, 취득 관련 조세 그러면 세 가지인데 하나, 둘, 셋 뭐예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권자는요? 권리관계. 권리관계인데 사실은 암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권리관계도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권리관계. 물론 항목은 별개예요. 사실은 6개예요. 6개. 요거까지 치면. 권리관계. 또요? 실제 권리관계. 사실 실제 권리관계는 적어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급에 안 나오는 걸 적어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비싼 물건들. 이것도 공통사항이에요. 권자만 암기해도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요. 대상 물건의 표시. 5가지, 6가지요. 5가지 꼭 암기해 두셔야 돼. 자, 교재 정리해 본 거 봐요.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118페이지 가보세요.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3번에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세부 확인사항은 제목 옆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맺었던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뭐 한다고요?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기재합니다. 요구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새 신뢰벽이 화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막 이것저것 많이 써놨는데 다 필요 없어요. 실제 관리관계 제목만 보시면 돼.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 그거하고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렇게 돼 있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뭐 소방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벽면 도배 2개밖에 없죠. 벽면 도배. 우리 교재는 옆에다가 막 세부적으로 막 차이점 같은 걸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따로. 우리 교재는 그때부터 다 써놨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5번 환경 요건 나왔죠. 환경 요건은 뭐야? 세부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죠. 그 환경 요건은 주거용만 적죠. 환경 요건은 나머지 안 적죠. 그래서 옆에 보면 일조량 옆에 보면 주거용이라고만 딱 써져 있잖아. 그죠? 비주거용, 토지 그런 걸 안 적는다고. 일소진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 가시면 가로 4번에 중개보수 및 실비라고 돼 있죠.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는데 중개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셔야 돼요. 사실은 실제는 진짜는 이겁니다. 진짜는 자, 이게 3억에 나왔어요. 근데 깎아서 2억 8천에 도장 찍었어요. 이게 예정 금액이에요. 이게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그럼 복비 받을 때, 복비 주거나 받을 때 어디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여기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여기다가 요율을 곱한다고 사실은. 근데 서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정 금액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로 써놨잖아요. 거짓말로 써놓고 거짓말 한 것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대로 답을 하셔야 돼. 예정 금액으로.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X 이렇게 출제했어요. 바보들.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출제해놓고 그게 틀렸다고 출제했다고. X로. 그게 현실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알아두셔야 돼? 예정, 그냥 꼭 참으시고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합격하실 때까지는 많이 참으셔야 돼. 꼭 참으셔야 돼. 그렇다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언제나 올바르거나 언제나 뭐 맞거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데 뭐 법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법도 똑같이. 그 옆에 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산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계산할 수 있다. 별도 계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험을 어디까지 내놨냐면 명시탁까지 내놨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시탁 할 텐데 명시탁은 우리 교재에 보면 저 뒤에 나와요. 142페이지부터 있죠? 142페이지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명시탁에 대해서 한 2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명의신탁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명의신탁 금지요. 뭐가 명의신탁이어도 근데 이제 일단 뭐가 명의신탁이냐고. 어차피 수업 일찍 끝내기는 힘들어서 지금 명의신탁이 뭐가 명의신탁이 이제 실제 권리자가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나 가등기를 해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한 거야. 실제 권리자인데 이 사람이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나 가등기 해둔 거 이거 명의신탁이다. 재산 빼돌렸네요. 왜 명의신탁합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재산이 너무 많아갖고 세금 너무 많이 물게 생겼어. 그래서 명의를 딱 돌려놓으면 재산을 좀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종부세 같은 거 있잖아요 또.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뭐예요? 빚이 많아. 그래서 강제집행 당할까봐 빼놓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명의신탁 그렇게 이용돼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은 못하게 금지돼 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명의신탁 개념에서요. 타인 명의로 등기나 가등기 했는데 이게 물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돌려놨을 때 그때만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채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돌려놨을 때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이걸 수험생들이 잘 모르셔요. 보통 A가 임자인데 B 이름으로 해놨다. 명의신탁이에요. A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어. 명의신탁입니까? 명의신탁이에요 그게. 전세권이 물권이어서 전세권 등기 명의를 돌려놨을 때도 명의신탁이에요. A가 저당권자인데 B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 해놨어요. 저당권도 물권이에요.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 명의신탁의 개념은 넓어요 사실은. A가 지상권자예요. 지상권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어요. 명의신탁이에요. A가 임차권자예요. 임차권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어요. 명의신탁입니까? 그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돌려놨을 때는 명의신탁에서 빠져요. 그럼 이런 명의신탁은 금지인데 애초부터 명의신탁 아닌 것도 있어요. 명의신탁 아닌 게 이런 게 있는데 자, 세 가지가 있죠. 명의신탁에서 빼놓은 거.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 유명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채무자건데 채권자 앞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왜? 돈 끌려고. 그게 양도담보잖아요. 채무자건데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 그게 가등기담보잖아요. 여러분 시험범위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배우나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락없이 모양상으로는 명의신탁이에요. 그런데 담보 목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써먹으니까 우리 법에서 아닌 걸로 빼준 거예요. 다만 실제는 채권 채무관계에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빼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호 명의신탁 아니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것도 안 들어보셨나요? 같은 말이에요. 좀 민법이나 등기법 시험에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빌라가 있습니다. 3층 빌라. 여기 101호, 201호, 여기 301호인데 여기 A가 집주인, B가 집주인, C가 집주인이야. 그런데 이게 빌라면 구분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사실 등기부가 3개여야 돼. 그런데 등기부가 1개예요.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3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나와. B도 3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나와. C도 3분의 1 지분으로 나와. 그런데 사실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 A는 빌라 101호 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빌라를 내놓고 갑이라는 사람이 빌라를 샀어요. 그러면 빌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데 101호 빌라를 3억 8천에 산 거예요 지금.
근데 등기부상은 어떻게 등기가 나냐면 3분의 1 지분을 산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 사람 지분권자예요, A? 지분권자 아니에요. 공부상으로는 지분권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101호 주인인 거예요. 빌라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 소유는 구분 소유하잖아요, 지금. 근데 등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분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부상으로는. 이게 공유 등기, 지분 등기잖아.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명의시탁이냐? 명의시탁이 아닌 거다, 아닌 거지.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상호 명의시탁 저 표현이 나오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 그러니까 이거 명의시탁이 아니다, 그냥. 세 번째, 신탁 등기. 이 실무적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꽤 있어요. 자, 신탁 등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래요. 자, A 거예요. 근데 K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 이름으로 계속 있으면 너가 또 빚지고 또 너 채권자가 또 누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들 것 같으니까 이러면 내가 돈 못 거준다. 그러니까 네 명의로 돼 있는 이 부동산을 신탁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놔라. 그리고 그 돌려놓고 거기다 이제 못 달라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놔. 이 사람 건데. 그리고 대출이 나가요. 그래서 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 한 이게 명의 회복이 안 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게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은 거잖아. 실제 권리자는 A. 근데 이 사람이 명의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잖아. 담보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 케이스는. 이게 명의신탁의 모양을 띠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 이런 데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명의신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신탁 등기도. 그래서 부동산 소개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만나게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중개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에서 배우시게 돼요. 자,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럼 명의신탁이 들어갔어요. 이런 거요. 이거 빼고. 그럼 명의신탁이 들어가면 금지입니까? 허용입니까? 금지예요? 허용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99%는 금지, 1%는 허용 이렇게. 두 개 다 있다는 얘기야. 상징적으로 퍼센티지를 쓴 겁니다. 진짜 통계가 아니고 대부분은 뭐예요? 금지. 근데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허용되는 경우는 특례라고 그래. 특별한 예외. 이게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유효. 금지되는 명의신탁. 이건 뭐예요? 무효인 명의신탁이다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는 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여기 대부분은 금지되는 명의신탁이에요.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자, 이런 명의신탁을 갖다가 위반하면, 법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재 받는 거 보면 일단 사법상, 그 다음에 공법상 이렇게 두 가지 나누고, 민법 시간의 병은 요거예요. 명의신탁을 했다 그랬을 때 명의신탁 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물권 변동. 쉽게 얘기하면 등기,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 전부 다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과 그 등기, 물권 변동이 싹 뭐예요? 무효다. 그러니까 둘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겠지. 그래서 B 앞으로 등기를 돌려놨습니다, 지금. 등기. 무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무효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효다 그러면 저 부동산의 임자를 A로 보는 거야. 그럼 A는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빼돌려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A 걸 보니까 A의 채권자들이 뭐예요? 말소해와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강제 집행할 수 있겠죠. 빼돌려놔도 소용없어요.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오래지 않았어요. 90년도 중반 때부터 무효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어떻을 것 같아요? 유효였어요. 그럼 명의신탁에서 빼돌려놔서 유효래. 그러니까 빼돌려놓은 게 합법적이라는 얘기야. 다만 그때 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나쁜 목적으로 빼돌리면 무효, 이렇게 법은 돼 있지. 눈 가리고 아웅이요. 다 나쁜 목적이지. 근데 뭐가 하는 거야? 나쁜 목적일 때는 무효야 그러면 그 나쁜 목적인 것을 입증해야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서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명의신탁에서 빼놓는 게 그 당시에는 상책이야. 입증해서 빼오는 게 어려워.
근데 지금은 뭐야? 반대로 뒤집어 놨어. 무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겁니다. 90년도 중반에 김영삼 정권 그다음에 그 뒤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이 사회 돌아가는 원리가 너무 똑같은 게 그 당시 보면 교수들 중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좀 경력이 많으신 교수분들은 다 명시탁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판사들 다 유효라고 그래요. 판사들 재산 없다고 그러는데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어. 그래서 자기 재산은 별로 없어. 청렴해. 근데 뭐 재산 다 빼돌려놨지. 소장학자들은 뭐예요? 전세 살고 있어요. 응? 그 당시 젊은 학자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와서 보니까 전세 살고 있는데 재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통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장학자들이 지금은 뭐예요? 20년이 흐르고 나니까 돈이 이제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이제 또. 그 원리가 너무 똑같습니다. 그냥 지나놓고 보면은. 그럴 때마다 막 전율을 느낍니다. 야, 이게 똑같구나 이게. 자, 무효. 그런데 이렇게 하다 시원하긴 한데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 안전이에요. 그래서 유효로 만들어놔. 유효. 근데 이 유효라고 하는 것은 등기만 유효야. 물건 변동만 유효해요. 물건 변동만 유효라고. 등기만 유효라고. 명시탁 약정은 여전히 무효야. 이게 무효인 명시탁이요. 결국은 큰 틀은 똑같아. 그렇지만 거래 안전 때문에 등기만큼은 유효로 해놨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제3자한테 등기 넘어갔을 때하고 또 한 가지, 계약 명시탁. 아주 유명한 거죠. 계약 명시탁. 요 두 가지 경우는 등기가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가. 그중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걸 알려면 명시탁의 유형을 아셔야 돼. 명시탁 유형. 그게 명시탁은 크게 등기 명시탁과 계약 명시탁으로 나눠요. 등기 명시탁도 두 사람이 나오는 양자간의 명시탁과 삼자간의 명시탁. 이걸 중간 생략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간 생략 모양을 띄었다고 그래서 등기 모양을 띄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양자간의 명시탁은 A 건데 B 앞으로 등기해놨다. 명시탁 약정을 하는 거죠. 이전 등기. 사실은 명시탁은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예를 든 겁니다. 이 사람이 실제 권리자죠. 이 사람이 가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가짜.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죠. 이 사람이 신탁자고 신탁자. 그랬을 때 명시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누구 거로 취급하는 거예요? A 거로. 등기부터면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데? B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게 양자간의 명시탁이지. 빼돌려놔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A하고 C가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는 B 앞으로 등기를 돌려놨어요. 이렇게. 둘이 짠 거지.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돼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으로 돌려놓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요. 매도인인데 아니 계약은 C하고 했는데 등기명이 넘어갈 때는 B 앞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 눈치챌 수 있죠. 보통 이 관계를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랬을 때 이거 무효죠? 이거 무효니까 이때 소유자는 누가 돼요? 등기는 B 앞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아직까지 A한테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사람이죠. 아직 소유자는 아니에요. 등기 가져간 적이 없잖아요. 이건 무효기 때문에 등기는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소유권이. 다만 여기서 잔금을 다 줬다면 A는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잔금 다 줬을 때는 등기 전 해줘야지. 해줄 수 있지. 무효니까. 말소해서. 자발적으로 말소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지.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머뭇거려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형사처벌이나 과징 같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명시탁 한 부동산인데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 찾아올 수 있냐?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지금. 근데 찾아오는 과정에서 명시탁 사실이 들통이 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을 뜯기거나 그게 무섭죠. 그게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을 자기 집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찾아올 여지는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계약 명시탁은 이거 비슷해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B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도 B 앞으로 했으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집 산 걸로 생각해요.
사실 매수인이죠. 매도인이고. 그럼 A는 집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B는 알고 보니까 자기 돈 가지고 산 게 아니야. 뒤에 C가 조정을 해요. 그래서 둘이 명의상 약정을 딱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사고 내가 앞장 사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너가 좀 명의도 빌려주고 너가 좀 해주라 이렇게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계약 체결을 하도록 이 사람을 뒤에서 조정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탁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탁자 이렇게 돼요. 이게 계약 명의신탁인데 계약 명의신탁은 요 3자간의 명의신탁과 다른 점은 여기는 매도인하고 신탁자가 계약을 체결해요. 신탁자가. 그죠? 진짜 주인이 될 사람이 여기는 매도인하고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 그죠? 그 점에서 3자간의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무에 가면 사실 구별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까?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요. 등기 무효로 만들고 원래 무효가 돼야 되잖아. 등기도. 그런데 이런 경우 이걸 무효로 만들어 놓으면 이 무효를 갖다가 이 사람이 주장하면 괜찮아. 그나마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A라는 사람은 이 집을 팔고 딴 데 가서 그 돈 갖고 좋은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효로 만들어 놓으면 B가 A를 쫓아가. 자, 죄송한데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런 관계 있다. 무효다. 등기도 무효니까 등기를 가져가시고요. 돈 내놓으세요. 그런다고. 이 사람이. 응? 왜요? 왜? 집값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무효로 만들어 놓으면 무효를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돈 돌려줘야 되잖아. 그럼 집을 요걸 팔고 또 생집을 팔고 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다시 소유권 취득하고 돈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뭔 잘못이 있냐고.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래서 이걸 무효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걸리는 거예요. 거래한 데는 문제가 생긴다. A한테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등기를 뭐예요? 유효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소유권자가 누가 돼요? B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누가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소유권자가 누가 돼요? 이게. 여기는 B요. 그러니까 C가 B 보고 내 돈 가지고 샀으니까 내가 임대하니까 소유권 집 내놔 이런 거 못 하잖아. 대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내 돈 가지고 샀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매수 자금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자, 예외적으로 등기가 유효로 되는 경우는 매도인이 뭐예요? 몰랐을 때죠? 만약에 매도인은 혹시라도 드물게 알았다고 한다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럼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근데 몰랐다고 한다면 등기가 유효로 될 수 있죠? 보호됩니다. 선의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B에서 D로 넘어가고 B에서 D로 넘어가고 B에서 D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 D가 소유권 취득하냐 이 말이야. 둘만 있으면 이렇게 둘만 있으면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A예요. 근데 여기까지 갔어. 그랬을 때는 소유권이 D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잃어요 이때는. 거래 안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3자. 만약에 여기서 D한테 넘어갔을 때 원칙대로 따지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소유권자 아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소유권 취득 못해. D만 취득 못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D가 또 E한테 가고 E가 F한테 가고 Z까지 갔어 벌써. 그래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 법의 원칙에 따르면. 그러면 취득 못하면 A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Z한테 가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뺏기면 앞사람한테 돈 내놔. 앞사람한테 돈 내놔. 막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다가 날 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놓는 거야. 눈물을 머금고. 둘만 있을 때는 너가 임대하지만 여기 갔잖아 삼자한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둘 간에 명의신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이 무효를 갖고 특히 얘가 대항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반사적으로 이 사람이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 둘에도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 사람만 있을 때는 임자가 A예요.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혹시 이런 관계를 이 사람이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악이 일지라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D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요. 선악을 불문하고 D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얘기조차가 거추장스러워요. 왜요? 소유권자니까. 완벽하게 소유권 취득하였죠. 이때 특히 C가 D한테 쫓아가서
원래 내 집이야. 이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소유권 뺏어올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끝났어요. 소유권자야. 이게 제3자예요. 제3자. 이때 제3자는 여기하고 다른 게 선악불문? 여기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보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어놓는다고 우리는.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것처럼 선악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해. 그런 경우가 있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 그렇게 끊어놓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민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실까요? 선악불문인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지. 여기는 더 강력하게 끊어놓은 거죠. 선악불문. 이렇게. 자, 공법상 제재. 다 했어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끝나요. 이제 6분 남았네. 자, 공법상 제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징금을 물려요. 과징금은 그 부동산 가격의 30%까지 물릴 수 있어요. 10억 부동산이다 그러면 3억까지 물릴 수 있다고. 3억까지. 범위 내라고 돼 있으니까. 과징금이 뭐냐면 명의시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명의시탁을 했잖아요. 명의시탁을 하면서 부당이득 취한 게 있죠. 세금도 적게 해놓고 하면 이득 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득 취한 게 얼마인지를 계산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부과해요. 5%, 10%, 15%, 20%, 30% 이렇게. 아무래도 명의시탁한 기간이 1년 한 사람과 10년 명의시탁한 사람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이득을 더 많이 취했을까? 10년 한 사람. 그래서 10년 한 사람이 돼서 과징금 부과 비율이 30% 가까이 되는 거야. 더 높아져. 명의시탁한 부동산이 1억짜리하고 100억짜리가 있다면 누가 부당이득을 더 많이 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 100억짜리가 더 부당이득을 취한 비율이 높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정확히 계산은 못해도.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과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10% 이렇게 막 정해놨어.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돼. 최고 30%까지. 그 다음에 이행강제요. 명의시탁했다 들켰잖아요. 그러면 실명전환 해와야 돼요. 세금 제대로 내고 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명의시탁했다가 실명전환하고 버티죠? 1년이 넘도록 실명전환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들키고 나서 1년 내에 실명전환을 안 했을 때 10%를 갖다 부과하는데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또다시 1년 이내에 또다시 1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2년이죠. 2년 이내에 실명전환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번에 20%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첫 해까지 안 했을 때는 10%. 그 다음 이듬해 2년이 다 되도록 안 했을 때는 20% 부과해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 이거? 30%. 또다시 3년째 또 실명전환 안 하고 고집이 셉니다 지금. 또 3년째 또 실명전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몇 프로? 그럴 것 같죠? 없습니다. 여기 30% 부과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몇 프로? 60%. 거의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까지 치면. 그래서 한 번 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때립니다. 두 번만 딱 때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칙이라고 또 있어. 벌칙.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신탁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5학년 위반. 자, 수탁자 같은 경우는 3학년 일반입니다. 3년 이하의 적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3학년 일반. 이렇게. 이쪽 부분은 민법 시간에 안 배우실 거예요. 근데 중개실면은 출제가 돼요. 최근 중개실면에서 명의시탁에 대해서 2번 출제했었어요.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출제할 부분이에요. 명의시탁 부분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알아두셔야 돼요. 중개실면에서는. 마지막 이겁니다. 특례. 명의시탁이지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많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요? 종중재산인데 종중 이의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우자 간의 명의시탁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명의시탁은 종중재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만 종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걸 처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 간의 명의시탁. 여기서 얘기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법률상 배우자다 그랬을 때 배우자의 재산관계는 어때요? 사실은 별개예요. 별개.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 그런데 아직까지 관념이 부부다 그랬을 때 뭐 너 거 내 거 이런 관념이 좀 약해요.
그래서 배우자랑 명의시탁을 갖다가 여기다 다 집어넣게 되면 같이 그냥 깜빵갈 배우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교도소가 모자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은 종교단체에서 로비한 거야,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밑에 있는 그 조직의 부동산이야. 그런데 그 교회법상 종교단체 그 재단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요? 명의시탁 관계에 놓였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안 빼놓으니까 종교단체에서 많이 물었어요. 과징금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종교단체에서 이제 국회 로비 해가지고 빼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특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에 들어가고 동시에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뭐예요? 없어야 돼. 이것이 출제 포인트예요. 저 세 가지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특례로 빼주는 게 아니고 허용되는 명의시탁이 되는 게 아니고 나쁜 목적이 없어야 돼요. 이 요건도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동시에 나쁜 목적이 없었을 때 그때 한해서만 특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맞추면 수업을 끝내고 틀리면 연장 수업하는 걸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인데 아내 이름으로 돌려놨어요. 왜 돌려놨냐면 남편이 빚이 많아서. 재산 지키려고. 자, 명의시탁입니까? 명의시탁입니다. 일단 넘어갔습니다, 지금. 명의시탁이야.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자, 허용되는 명의시탁입니까? 금지되는 명의시탁입니까? 또 넘어갔습니다. 금지되는 명의시탁. 왜 나쁜 목적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해놨을 때 누구 겁니까? 아내 거. 둘밖에 없을 때 아내 거예요? 아니.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해놨다면 남편 거지. 남편 재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채권자들이 막 달라줄 수 있어, 이제. 말소해 와가지고. 그리고 과징금 물겠네. 남편이 물어요, 남편이. 명의시탁 한 사람이 몇 프로? 10억짜리였다 그러면 3억 물으면 3억. 3억까지. 날릴 수 있네. 빨리 남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네. 남편 명의로 등기를 실명 전환해야 되겠네. 안 하고 버티면 이행강제금까지 얻어말 수 있겠네. 남편 시탁자 5항 2방, 아내 수탁자 3항 1방, 형사 처벌이요? 이럴 경우 손잡고 이제 교도소 가야 돼.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끝났어요.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를 맞췄다 치고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남편 건데 혼인신고 된 사람이요. 같이 안 사는데도 혼인신고 돼 있어. 자,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등기해놨어요. 그런데 왜 아내 명의로 등기해줬냐? 결혼 20주년이야. 그래서 남편이 선물로 아내 명의로 등기해줬어. 명의시탁입니까? 아니요. 남편 명의인데 아내 명의로 했잖아, 지금. 점심 못 먹을 뻔했네. 명의시탁이요? 허용되는 명의시탁입니까? 금지되는 명의시탁입니까? 허용되는 명의시탁이지. 나쁜 목적이 없으니까. 이게 행복한 명의시탁이도 행복한 명의시탁. 결혼기념으로. 그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명의시탁 해가지고 아내 명의로 해놨던데 1년 만에 아내가 바람을 피니까 명의시탁 약정을 해지해가지고 내놔! 찾아올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예를 다시 들게요. 아내 건데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딱 해놨어요? 명의시탁입니까? 근데 아내 명의로 등기해놨을 때 그냥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명의시탁인데 유효한 명의시탁? 여기잖아, 여기잖아. 근데 1년 만에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답을 뺏어가는데 뺏어올 수 있다며. 뺏어와야 되잖아. 못 뺏어와? 뺏어옵니다. 이 유효한 명의시탁을 했을 때는 해지를 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따 했던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대신 명의시탁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완벽하게 소유권 준 거 아니야. 넘겨놓은 거지.
그 입증이 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명의탁이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줬어. 그냥 기념으로. 고맙다고, 기념으로. 그거하고 틀려요. 명의탁으로 넘겨놓은 거예요. 자, 교재는 못 봤습니다만은 명의탁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명의탁까지 시험이 출제가 되어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